절세 계좌는 무조건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국내 상장 이제 뭐 미국 주식 ETF들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는 무조건 이 절세 계좌에 먼저 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국내 종목들 중에서는 고배당주, 이제 배당을 많이 받으면 배당도 배당소득세가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절세 계좌에 넣는 거고, 상관없이 막 국내 개별 종목도 절세 계좌에 넣고 막 이런 분들 있어요. ISA 계좌에서 나 삼성전자 투자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쉽죠. 김채성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ETF를 통한 배당주 투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가장 그 뭐랄까 산 같은 게 세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뭐 여기서 또 떼고 저기서 떼면은 남는 것도 없다.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이 세금을 아끼려고 이제 뭐 절세 계좌 같은 것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기본적인 세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그 말씀하신 절세 계좌는 무조건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말 그대로 이제 절세 계좌잖아요. 세금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여기다가 이제 먼저 집어넣는 거죠. 이제 뭐 ISA, 연금저축, IRP를 이제 가장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지금 미국 쪽에 투자를 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국내 상장 이제 뭐 미국 주식 ETF들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는 무조건 이 절세 계좌에 먼저 들어가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직투를 했을 때는 250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물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벌어서 자산을 불려야 되는데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절세 계좌에서 운영하면 이제 특히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는 또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찍혀요. 네.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배당소득세 왕창 내면 또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 대상되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절세 계좌에다 넣고 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만약에 국내 종목들 중에서는 고배당주, 이제 배당을 많이 받으면 배당도 배당소득세가 나오니까, 물론 국내 개별주는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없기는 하지만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절세 계좌에 넣는 거고,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상관없이 막 국내 개별 종목도 절세 계좌에 넣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ISA 계좌에서 나 삼성전자 투자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쉽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투자 여력이 없어서 저 다 모아도 한 1년에 2천만 원 투자하기 힘들어 이런 분들은 당연히 거기서 투자하시는 건데, 좀 여유가 있다 싶으면 굳이 그 1년에 불입 한도가 있는 거를 절세가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들을 운용해야지, 이걸 여기다 운영하는 건 조금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근데 이제 막상 넣었는데 뭐 삼성전자 막 올라가니까 막 사고 막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ISA 계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고배당주를 넣었다. 네. 그러면은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뭐 세금적으로 어떤 절세가 되는 건가요? 이제 예를 들면 국내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가 배당 나올 때 이제 배당 소득세가 15.4%가 떨어질 텐데, 그게 이제 안 떨어지거나 과세 이연이 되는 거죠. 뭐 분리가 되고 뭐 계좌 따라 좀 다를 텐데, 그럼 그 세금만큼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단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열심히 자산을 불려야 되는데 세금 15% 띄고 아니면 양도세 22% 띄고서 뭔가 자산을 더 굴린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세금 안 내고 계속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당 나온 걸 또 투자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복리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 되는 건데, 세금을 떼면 복리의 효과도 이제 떨어질 건데 세금도 안 떼니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종합소득세랑 같이 합산도 안 되나요 이게? 네, 지금 이제 연금저축이나 뭐 IRP, 특히 ISA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운용을 하는 게 훨씬. 뭐 사실상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 네네네. 그러면은 좀 뭐 고소득자나 이런 분들, 뭐 전문직 이런 분들은 그런 거를 사실상 좀 필수적으로 쓰긴 쓰셔야겠네요. 그럼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경우 무조건 활용을 하셔야죠. 네. 만약에 뭐 ISA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 대상이 되면 못 만들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만들 때 그래서 이제 기간을 최대한도로 늘려놓고 뭐 이제 이런 작전들을 좀 쓰십니다. 연금저축하고 IRP 얘기도 방금 해주셨는데 이거는 네. 뭐 어떻게 운용을 좀 해야 되나요? ISA가 제일 먼저죠, 우선은.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좀 또 달라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저 3년 있다가 결혼해야 돼요. 목돈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들어가면 사실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ISA는 만기가 3년이니까 네. 나 3년쯤 있다가 집 사야 돼 이런 친구들은 ISA부터 채우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연금저축 IRP를 채우는 게 맞는데, ISA 2천만 원 채우고 연금저축 600, IRP 300 채우고, 또 이제 원래 연금저축이 연간 1,800까지 채울 수 있으니까 네. 세액공제를 안 받은 900만 원짜리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거든요. 이제 늘 수 있는 여력이 많은 분들은. 근데
ISA보다는 엄마의 소득공제가 더 급해요. 나 돈이 그렇게 많아서 막 3천 몇백만 원씩 늘 수 있는 여력이 없고 600만 원 겨우 늘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 연금저축이랑 IRP부터 넣어야죠. 이렇게 넣고 나면은 지금 이제 연말정산 시즌인데 네. 바로 넣자마자 뭐 많게는 16.5%, 이제 급여 따라 급여 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13.2%, 이제 그 이하는 뭐 16.5%인데 넣자마자 수익이 그만큼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부터 이제 넣고 좀 여유가 생기면 뭐 ISA도 넣고 이제 뭐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 IRP 계좌는 안전자산 30% 의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률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IRP가 뭐냐면 개인형 퇴직연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노동부 쪽에서 관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퇴직금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에 몰빵했다가 망하면 너 뭐 먹고 살래? 약간 이런 컨셉이어서 전체 자산 중에 30%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세요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30% 이거 안전 자산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안 나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걸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안전 자산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예금성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채권형 상품들을 안전 자산으로 분류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 안전 자산에 해당하는 상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S&P 500 50% 들어가고 미국채 이제 단기국채에 50% 들어간 이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30% 집어넣으면 85%가 위험 자산에 들어가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S&P 500이 있으니까 네네. 그 안에도. 이게 뭐 나스닥 종목도 있어요. 나스닥 50%, 채권 50% 이런 그러면 나스닥에 85%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TDF라고 해서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타겟 데이트 펀드에다가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이제 비중 조절이 되거든요. 주식의 비중이 좀 젊었을 때는 많았다가 나중에는 채권의 비중이 늘어난 형태인데 이제 좀 시간이 많은 상품들은 주식 비중이 높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또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좀 알고 좀 골라서 넣으면 된다. 네. 이렇게 그리고 봐야 뭐 예를 되겠네요. 들면은 테슬라 같은 종목이랑 묶은 상품도 있어요. 네. 테슬라랑 채권을 묶어서 테슬라는 위험 자산으로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테슬라랑 채권을 묶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상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성향이나 내가 이런 거 잘 알아 하면은 이제 그런 거에 투자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어쨌든 당장 뭐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당장 조금 매달 돈을 좀 받아야 된다 이런 분들은 좀 커버드 콜 이런 것도 뭐 전략적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네. 그거를 여기에다가 그 절세 계좌에 이렇게 같이 넣으면 네.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절세 계좌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인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은 사실 인출을 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거든요. 현금 흐름을. 근데 연금저축 계좌에서 커버드 콜의 배당금이 나왔어요. 얘를 못 빼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안 받은 계좌에서는 뭐 이렇게 뭐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뺄 수는 있지만 뺄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을 넣는 거고 아까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이 뭐 요즘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쳐도 본주보다는 조금 덜 간다고 상승이 조금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절세 계좌에 커버드 콜을 많이 채울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또 어떻게 쓰시는 분들이 있냐면 이런 상품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종목은 이제 월말 기준으로 해서 월초에 분배금을 주고 또 어떤 종목은 15일 날 기준으로 해서 17일, 18일쯤에 분배금을 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제 일단은 연간 늘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다 보니까 뭔가 내가 행위를 해야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나오는 분배금으로 요즘 요게 좋은데 싶으면 여기다 투자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종목 분배금으로 여기 투자하고 이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뭐 이제 내가 그런 전략 때문에 이 안에서 리밸런싱을 하기 위한 현금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물론 절세 계좌니까 세금이 안 떨어져서 조금 가능한 부분도 있거든요. 본주보다 조금 덜 가기는 하지만 네. 이제 그렇게 쓸 거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굳이 내가 자산을 이제 오래 둬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본주 위주로 좀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저희 채널은 이제 부동산 위주로 많이들 보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 한번 해볼까 요즘 뭐 분위기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은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아마 네. 배당주 쪽도 관심들을 가지실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현금이 뭐 한 있어 한 3, 4억 있는 분이 뭐 5억 정도 네네네.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럼 ISA 계좌 만들고 그다음에 IRP 연금저축 다 넣고 네. 그래도 돈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요? 그냥 ETF 사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계좌로
이제 가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반 계좌에서 운용할 때는 일단은 세금하고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뭐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직투를 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S&P 500에 이제 직투를 하겠죠. 뭐 스파이나 부를 살 텐데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나면 연에 250만 원까지는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뭐 비과세 주는 이 네. 구간이 있으니까 이만큼은 연말쯤 되면은 수익을 실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세금 안 내는 구조에 놓고 다시 투자하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세금을 좀 막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시고 내가 만약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연에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똑같이 S&P 500에 투자하더라도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제 ETF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떼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직투했을 때는 250만 원 넘어가는 건 22%를 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율이 훨씬 낮으니까 네. 세율 낮은 거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조를 잡아서 선택을 해갖고 이제 가는 거고 아니다 나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뭐 은행에 예금도 많고 이렇다라고 하는 분들은 차라리 양도세가 낫네. 22%여도 얘는 분류과세가 되니까. 네. 예, 이걸로 하는 게 뭐 건보료나 등등 해서 이게 낫겠네 하는 분들은 그냥 직투하시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네. 이제는 좀 약간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뭐 5억을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굳이 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배당으로 가를 필요가 없이 그냥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고소득자들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고소득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종합과세가 되고 이게 뭐 과표가 올라가고 건보료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골치 아파하시는데 당연히 분리과세가 되면 이제 그런 걱정을 좀 덜하게 되니까 이건 이제 일반 계좌에서 운영해도 되는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런 그 분리과세를 해주는 종목들이 약간 지금 기준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거에 해당되는지를 좀 잘 체크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런 종목을 굳이 찾아서 분리과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막 뭐 배당 뭐 성향 40% 이상 뭐 아니면 뭐 25% 이상인데 뭐 10%씩 뭐 배당 계속 네네네네, 올려주는 맞습니다. 약간 제한되잖아요. 지금 네.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게. 그런 종목을 별도로 이제 분리과세를 노리고 왜냐면 그런데 약간 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그렇죠. 들어올 테니까 네. 미리 가 있자. 네, 이런 네.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따져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돈이 많은 분들이겠죠. 네. 예, 그분들은 이제 좋은 PB한테 당연히 물어봐서 네. 이제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당연히 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막 일일이 다 찾아서 하기도 좀 힘들고 하니까 약간 조금 뭐 편법을 쓴다면 편법이 아니고 이제 그 좀 쉬운 방법을 택한다면 ETF 이제 그런 종목들을 또 담아놓은 ETF들이 있거든요. 그런 ETF를 또 찾으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약간 이슈가 되는 부분이 ETF는 그 분리과세가 되냐 안 되냐 그걸 안 부분이 해준다는 있어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리츠 여기 이제 뭐 부동산을 많이 네. 보시는 분들이니까 리츠 같은 경우도 지금 분리과세를 안 해주는 쪽으로 처음 결론이 났는데 이거는 다시 그럼 검토해 보겠다, 뭐 신속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이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ETF도 분리과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게 뭐 제도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건지 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ETF 쪽에서 분리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그렇죠. 이제 그 운용하는 게 달라지겠죠. 뭐 ETF는 만약에 고배당 ETF를 절세 계좌에서 운영하고 일반 계좌에서는 그냥 개별 종목 운영하고 특히 이제 아까 일반 계좌에서 운영할 때 국내 개별주들은 어쨌든 이제 뭐 꼭 배당주가 아닌 개별주들은 매도할 때 세금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 계좌에서 운영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긴 하면 되겠죠. 네.